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3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읽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키치클럽이랑 지금 신규로 들어온 광고랑 모두 다 제가 광고비를 받는다든가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라서 제가 좋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키치클럽 광고이고요. 양재천의 감성 휴식터 키치클럽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슬슬 날이 풀리면서 산책하기가 좋아졌는데요. 오늘은 진짜 봄 날씨였죠? 저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반팔을 입었는데 양재천 길 따라서 핀 벚꽃을 만끽하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키치클럽을 한번 방문해보세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을 잘 몰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치클럽의 상주 중인 전문가가 입맛에 맞는 커피와 와인을 추천해줄 겁니다.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자, 다음 광고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1호선이죠.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이랑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료 사이즈 업도 달달한데 거기에 10% 할인까지 더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말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 사장님이 굉장히 다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읽는 책들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본인이 읽어야 되니까 최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시거나 음료 한 잔 하시면서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도 맛있고 다른 것도 다 맛있는데 요거트 음료랑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특히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정말 순삭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셔서 방문 한번 해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료 무료 사이즈 업이랑 10% 할인 혜택까지 제공을 하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댓글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일어났었던 아시안 패싱에 관한 내용이랑 그리고 연예인들의 열애설에 달리는 댓글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들에 관한 컨텐츠를 지난 방송 때 언급을 했었고 그것만 따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편집을 하면서도 이거 약간 좀 반대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은 좀 했어요. 역시나 그렇게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저도 말을 잘못했던 게 그냥 그 현상에 대한 제 생각만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얘기하면서 흥분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대세 여론에 반대되는 생각이 들수록 내 주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일 같거든요. 용기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 정리를 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들어봐도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도로 말이 나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더라도 일단은 한번 목소리를 내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게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잘못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도 반성이 됐습니다. 물론 제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죠. 반대쪽 의견에 설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향한 거친 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컨텐츠에 달리는 댓글만큼은 그냥 살려놨어요. 이걸 보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말하는 스킬적으로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그런 댓글 남겨놨고, 그런 것들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좀 발전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냐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서두에 깔아놓고 시작하는데, 그 영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저부터가 이건 아시안 패싱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주장을 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하면 계속 아니라고 하든가, 맞다고 하면 계속 맞다고 하든가, 판단 내리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계속 좀 더 지켜보자고 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맥락이 같아야 되는데, 그 영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앞에서는 이거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컨텐츠를 접하시는 분들은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위 말하는 일침병이라고 하죠. 일침을 놓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일침병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게 약간 발동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침병이 발동을 했을 때는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연예인 열애설에 대해서 제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좀 냅두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컨텐츠 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냅두는 게 아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던데, 그걸 듣고 맞는 말인데? 글쩍글쩍 듣고 보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연예인 열애설이나 이런 것들은 가십성 이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함구하는 게 오히려 가만히 냅뒀으면 하는 제 의도가 지켜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댓글을 통해서도 한번 좀 해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본인이 무던한 성격이라고 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열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특정 그 그룹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영화 비평 수업을 듣는 게 그 바쁜 원인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수업을 할 때마다 리포트가 나오고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 짬짬이 그거 쓰느라 진짜 정신이 없다, 뭐 요런 맥락에서 너무 바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빠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물 중에서 삼체 그리고 닭강정, 이거 두 개를 너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닭강정은 지난주에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호불호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다들 재밌다고 극찬하는 작품도 물론 궁금한데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 나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들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나에게는 그 작품이 호일까 불호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2주가 더 남은 영화 비평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쭉 못 보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 중에서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아는 자의 고통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화가 주는 재미 그대로를 느끼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영화 공부를 덜 하셔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영화 그 자체의 재미를 많이 못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는 자의 고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총기나 그런 액션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쥐뿔 몰라요.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총기는 어떤 게 있었고, 그 총을 쏠 때 나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고, 그리고 파지법은 어떻고, 총기의 기종마다 반동은 어때서 쐈을 때 자세가 어떻게 나오고, 쥐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나와서 빵야 빵야 하면은 총 쏘네, 총이 뭐 몇 구경이고 저게 어떤 모델이고 모릅니다. 그냥 총이네, 이게 다예요. 뭐 존 윅이 썼던 총이 뭐고, 뭐 쥐뿔 몰라요. 영화 히트에서 나왔던 총기들이 어떤 거고, 얼마나 그게 고증이 잘 돼 있는 거고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물론 그 히트 같은 그런 고증이 정말 잘 돼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느끼는 쾌감이나 희열이 뭐 배가 되겠지만, 사실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히트와 같은 작품처럼 총기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총이면 총이겠거니 하고 그냥 나오는 작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되게 거슬리고, 저 총은 반동이 저렇지가 않은데, 저 총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저렇지가 않은데, 저 총은 파지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맞고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총은 저 시대 때 존재했던 총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되게 거슬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쥐뿔 모르니까 나와도 전혀 거슬리는 거 없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자의 고통이라는 게. 그래서 영화를 영화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은 영화 공부를 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정말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서 심도 깊게 들어가는 법은 물론 알면 좋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영화에 대해서 막 정말 파고드는 그 행위 자체,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람 바이 사람 같은 케이스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후자 쪽은 아니고 저 역시도 그냥 영화는 영화대로 그대로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조심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을 뭐 저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어떤 작품을 봤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작품 중에서 이 그을린 사랑 같은 경우가 모르고 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엔딩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모르고 보면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긴 하지만 제가 이걸 위해서 대본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포일러 언급 없이도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그 제일 뒤로 빼려고 하다가 그냥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A부터, 이거는 짧게 끝날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 A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저희 어렸을 때 명절 TV 편성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머털도사 그리고 성룡영화, 요 두 가지였죠. 신문에 나와 있는 그 TV 편성표를 보고 언제 뭐가 하고 이걸 체크해서 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TV 편성표에 성룡영화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은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친척들 모여있는 거실 TV에 성룡영화 틀어놓고 다 같이 보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재밌게 봤던 그런 추억을 가져다 준 게 바로 이 성룡이라는 그런 배우이죠. 근데 정말 애석하게도 성룡의 전성기 시절 작품들은 모두 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봤던 거라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용영호재, 프로젝트 A, 폴리스 스토리, 취권, 여러가지 명작들이 많은 거는 알고는 있지만, 어렸을 때 봤겠지만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성룡의 스턴트 액션씬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장면이 프로젝트 A에 나왔는지 폴리스 스토리에 나왔는지 이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막 섞여요. 예를 들어서 폴리스 스토리 같은 경우에 그 쇼핑몰 액션 장면에서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그 전구 잡고 막 전기 파바바박 튀기면서 그거 잡고 쭉 로프 삼아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요즘은 유리창 깨고 이런 거 할 때 안전한 유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피부에 닿이거나 해도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안전 유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폴리스 스토리에서는 그 쇼핑몰 액션 장면에서 진짜 유리를 성룡이 온몸으로 부닥치면서 찍기 때문에 그게 엄청 리얼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이게 폴리스 스토리의 장면인지 프로젝트 A의 장면인지 기억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파묘 효과죠. 파묘를 받기 때문에 이 파묘의 모티브를 제공을 해준 강지 선생을 보고 싶었고, 강지 선생을 보니까 이 강지 선생이 강지 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다면은 그 시초가 된 작품을 보고 싶어서 귀타기를 봤고, 귀타기를 봤는데 귀타기랑 강지 선생에서 모두 홍금보가 너무 활약을 멋있게 해주니까 그러면은 홍금보가 나왔던 작품 중에서 뭘 더 볼까 하다가 프로젝트 A가 있네? 근데 여기에 성룡이랑 같이 나왔네? 라는 걸 하면서 또 프로젝트 A까지 이렇게 타고 흘러왔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고전 영화도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고전 영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막 하는데, 제가 고전 영화라고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흘러 이제 프로젝트 A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귀타기를 소개할 때 홍금보가 주연, 감독, 각본 뭐 이런 거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A는 성룡이 감독, 각본, 주연을 다 맡은 작품입니다. 신가님이 메이킹 필름을 보면은 사실상 가와산보 공동 제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 가와산보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와산보가 뭐야? 이렇게 좀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와산보가 요 골든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성룡, 홍금보, 원표 요 세 분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요새 나오는 뭐 아이돌 팀 이름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트리오를 일컫는 말이다. 가와산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오가 함께 작품 활동을 했을 때 가와산보가 모두 참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와산보의 행보를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는지 요 프로젝트 A를 보신 분들은 이 가와산보가 다 나오니까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래서 가와산보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구나. 골드 하베스트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가와산보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홍콩 액션 스타들 굉장히 많았죠. 이연걸도 있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성룡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성룡이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느냐, 남녀노소 불구하고 시그니처 액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사물들이나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되게 기발하게 액션을 풀어간다든가, 그리고 스턴트를 물론 사용을 하긴 하지만 본인도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을 내다 던지는 그런 장인정신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작품에 녹아있는 익살스러움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젝트 A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장점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장면이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육경이랑 해경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그 장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위층 클럽에 수사를 하러 가서 벌어지는 집단 액션 장면들, 그리고 자전거 골목 추격 장면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시계탑 추락 장면, 이런 것들이 요 프로젝트 A에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명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룡 영화의 시그니처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그 NG 장면인데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계탑 추락 장면이 나오는데, 엔딩 크레딧에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은 성룡 본인인 것 같고 한 번은 그 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나오는 건 딱 2번인데 실제로는 성룡도 그렇고 그 대역을 한 스턴트 배우도 그렇고 각자 10번 이상은 뛰어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그 천 같은 거 2-3번 정도 이렇게 뚫고 내려오긴 하는데, 사실 그게 충격 완화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거의 뭐 자유낙하와 뭐 흡사한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두 번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텐데 10몇 번씩이나 뛰어내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인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특히 성룡 같은 경우는 NG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목부터 떨어지는 케이스가 한번 발생을 해요. 실제로 사고 후유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정도로 온몸을 내다 던지면서 촬영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명장면들도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 전가락 성룡이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성가반의 액션과 홍가반의 액션의 인장이 잘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라고 우리 홍콩 영화 매니아인 신가님이 신명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보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액션 장면은 시계탑 추락 장면인데, 경이로움을 느꼈던 거는 오히려 해경과 육경의 집단 액션 장면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층 클럽 집단 액션 장면처럼 여러 명이 때로 나와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이 보면서도 경이롭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시계탑에서 떨어지는 거는 물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위험한 장면이긴 한데, 그거는 와 이렇게 봤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서 뒤엉켜가지고 각자의 액션들을 정말 격렬하게 펼치는데, 야, 그 장면을 촬영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경이롭다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액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니까요. 왓챠에서 감상이 가능하니까 다들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별점을 3.5개인가 이렇게 줬어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진짜 장인정신이 녹아있고 정말 대단한 작품 같은데, 그러면은 최소한 뭐 4개 이상은 줘야지 3.5개가 웬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액션 장면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액션씬을 빼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는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액션 장면들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다른 요인들을 다 커버를 해주지만 그거 말고는 뭔가 더 없지 않나. 특히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게 한 중반부까지는 뭐 그럭저럭 따라갔는데 후반부에 그 해적 소굴에 들어가면서부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액션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적 소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용도 그럭저럭 따라갈 만하고 액션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장면의 연속인데 그 해적 소굴 장면부터는 앞에 나왔던 그런 결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인상 깊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물론 거기에도 좋은 액션들이 나오고 익살스러운 그런 유머들도 살아있고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워낙 강렬한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에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건 뭐 대본에도 없는 그냥 제 이야기인데 장인 정신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본인의 몸을 던져가면서까지 이런 작품 제작 활동을 할까? 왜냐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흥행을 했죠.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결과론적인 거지.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촬영을 할 때는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 고생해가지고 찍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뭐 스턴트 한 명도 촬영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리고 태풍 피해가 나가지고 세트장 다 날아가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요. 커다란 그 불운의 연속이 있었고 배우 본인조차도 큰 부상까지 당하면서까지 왜 이런 작품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냥 순수한 영화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액션 영화의 진심이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장인정신이 나왔던 이유도 과거 1980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트릭들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온몸을 부딪혔어야 됐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이 세 명에 대해서 리스펙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신가님이 제가 아까 후반부가 많이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대규모 해전하려고 라산포랑 배 위에서 싸우는 거였는데 배가 태풍이 날아가면서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면서 결론적으로 아쉬운 후반부가 됐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관객들은 솔직히 알 필요가 없거든요. 관객들은 결과물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후반부가 아쉬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물론 뭐 이 세 명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감하는 그런 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 관객들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반부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가 워낙에 그 경이로운 장면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후반부도 많은 분들이 용서하면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왓챠파티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듄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출세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을린 사랑을 감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봤던 이유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시카리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시카리오 1편에 제가 왓챠피디아에서 별점 2개를 줬어요. 그 2개를 준 거를 사람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시카리오에게 별점 2개를 줄 수가 있냐 그 논란이 막 시작이 돼가지고 혹시 나이트 시네마 드니 빌레브 감독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나 드니 빌레브 감독 싫어하는 거 아니다. 컨택트 듄 시리즈 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이건 봤어요? 저건 봤어요? 이렇게 많이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추천해주시는 작품 중에서 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뭐 이거 봤어요? 저거 봤어요? 그 질문에서 언급되었던 요 그을린 사랑 요거를 이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출세작이라고 하길래 한번 감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결말이 충격적인 작품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봐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포스터 한 장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감상을 했습니다. 장르가 뭔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 예고편을 찾아본다든가 그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독이 드니 빌레브다. 그리고 요 포스터
요 포스터 하나 이렇게 딱 보고 그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이거를 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출세작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네큐브에서 이 그을린 사랑 요 작품을 필름 상영을 했더라고요. 디지털 상영이 아니라. 그런데 그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얼마나 괜찮은 작품이길래 필름 상영도 진행이 되고 심지어 좌석까지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거지라는 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바로 왓챠 파티를 열어서 감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남매가 추적해가는 과정이 흥미롭기도 했고요. 생지옥과도 같은 그 종교 분쟁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그린 것도 좋았고요. 마지막 반전도 사람들이 왜 호들갑 떨면서 모르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될 만큼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거 오해를 풀려고 받는 건데 오해가 더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어쨌든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기억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 작품에서 느낀 불편함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작품이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은 작품인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든 작품이다 보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물론 사람들이 충격적이라고 계속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했던 엔딩 요소도 충분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저는 엔딩의 잔상이 남아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떠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 그을린 사랑에서 그리고 있는 이 시대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시대상을 그리고 있죠. 거기에서 오는 묘사들이 너무 잔상에 남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충격적인 엔딩도 큰 의미로 보자면은 제가 잔상에 남았다고 하는 시대상이 사실 이 충격적인 엔딩을 만든 그런 요인이기도 하죠. 헤라님이 레바논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시대상이 영화상에서 정확히 뭐 지금이 몇 년도고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게 언급되는 건 아닌데 정황상 레바논 내전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충격적인 엔딩 역시도 이 종교 분쟁의 시대상이 낳은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시대상을 묘사한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컬트물이나 호러물 아니면 뭐 슬래셔물 같은 이런 공포 영화들보다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그린 작품이 주는 공포가 저한테는 훨씬 크고 잔상도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런 시대상을 총 2가지의 시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그 시대상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온갖 끔찍한 사건들은 어머니인 나왈의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존재조차 몰랐던 형제에게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편지를 전하러 떠나는 쌍둥이 남매인 잔느와 시몽의 시점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시점으로 전개되는 내용 모두 어느 하나 관객을 편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둘 다 각자의 방법으로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먼저 어머니, 그러니까 즉 나왈이죠. 이 나왈의 시점에서는 종교 분쟁의 참혹함 속에 던져진 이 나왈을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좀 나열을 해보자면은 살짝 숨가쁘신 듯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했다 싶으면은 저렇게 워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차분하고 이런 정돈된 목소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나봐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의 조언대로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하고 본인도 명예살인을 당할 뻔하죠. 그리고 살해당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은 불명예스러운 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을 찾기 위해 탄 버스는 기독교 민병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인이었던 나왈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데려온 이슬람 아이마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덤덤하게 아이가 살해를 당하는데 이게 잔상이 남아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좀 몸서리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비극이 끝이 아니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 집단에 대한 증오가 생겨서 본인은 기독교인이지만 이슬람 테러 단체에 합류를 한 후에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살해한 뒤
감옥에 가게 되면서부터가 진짜 비극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생겼던 비극은 이 나왈이라는 인물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예고편일 뿐이었던 거죠. 감옥에서 무려 15년 동안 고문을 당하는데 아부 타렉이라는 고문 기술자로부터 심지어 성고문까지 당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왈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져야 했던 첫 번째 출산과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두 번째 출산, 이 두 번의 출산이 모두 환영받지 못한 출산이 된 거죠. 이렇게까지 이 영화는 지독하게 한 개인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면서 비극적인 시대상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점인 잔느와 시몽의 시점에서는 둘은 처음에는 이 어머니인 나왈의 유언을 전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지만 있는지도 몰랐던 그 형제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결국 이런 끔찍한 어머니의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에서 만난 관리인이 잔느에게 꼭 진실을 알아야만 하겠냐라는 질문을 하죠. 이게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은 진실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처음에는 내가 이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 대한민국의 시대상은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저런 나라와 같은 시대상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가진 경험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제시대나 6.25 전쟁과 같은 아픈 과거가 되겠죠. 물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 분쟁의 상황, 그러니까 아까 저 이야기했었던 내전 상황과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비극적인 시대상이라는 그 맥락에서는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 폭력 아래에서 희생이 되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서도 나왈 말고도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그 비극을 겪었겠어요. 그거를 느끼게 된 순간 그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조상님들에게 정말 대단하고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대사로도 나오듯이 나왈은 잔느나 시몽에게 좋은 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어머니가 아닌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존재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쌍둥이 남매는 그 어머니인 나왈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게 충격적인 진실에서 오는 거일지라도요. 우리도 가끔 그 집안 어르신들을 보면은 왜 저래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당시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 시대상에 대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왜 저래 싶은 그 세대 간에도 조금 더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느낀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특이했다라고 느꼈던 거 몇 개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장르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작품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어리둥절하면서 저건 뭘까? 뭐지? 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초반에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의문점을 증폭시켰던 이유가 요게 두 가지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점 전환이 이루어질 때 뚜렷한 시그널 없이 이루어져가지고 게다가 어머니인 나왈이랑 딸인 잔느가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 캐스팅도 비슷하게 생긴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을 한 것 같긴 한데 처음에 그게 헷갈려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나왈이야 잔느야 이게 헷갈려가지고 보는데 집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몰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극이 진행이 될수록 좀 더 몰입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총기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묘사들도 인상이 깊었는데 흔히 영화에서 총기로 사람을 쏜다든가 하면은 극적인 연출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 눈앞에서 누가 총을 맞아서 죽는다면은 정말 저렇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떠한 연출적 기교 없이 그냥 담담하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현실감이 들어가지고 제 잔상에 남아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잔느와 시몽이 함께 수영하는 장면도 인상이 깊었는데 그 둘이 수영하고 있는 그 수영장이 마치 양수같이 느껴지고요. 쌍둥이가 물을 패대기 치면서 거칠게 수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거칠게 수용을 하는 장면이 마치 양수로 대변되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왈이 가지고 있던 충격적인 그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쌍둥이가 충격을 받는 부분에서도, 아니 나왈 본인이 복수하고 용서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남겨진 애들은 어쩌라고 저러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는데, 영화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왈이 원했던 거는 단순히 그냥 정말 그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 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세세하게 파헤친 거는 그냥 그 쌍둥이 스스로였고, 이게 과연 나왈이 의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왜 저래 싶다가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왈이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영화의 반전 요소를 설명하는 그 키워드로 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요게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비극이 발생했었던 종교 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다른 종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니까 이 사회적인 비극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비극을 초래하는 이런 분쟁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혀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은 이 쌍둥이도 요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그 키워드로 읽혀졌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를 살아갈 이 쌍둥이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의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극을 안겨준 대상에게는 복수이자 용서를 했죠, 나왈이. 하지만 정작 본인이 땅에 묻힐 때는 하늘을 등지고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 후에도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긴 유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비극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나왈이 하늘에서는 부디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그을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부대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한 분이죠. 손석구 배우랑 김성철 배우, 김동희 배우, 홍경 배우가 출연을 해주고요. 감독은 안국진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연출했었던 그런 감독입니다. 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역시도 약간은 그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맥락을 이어서 요 댓글 부대도 이제 제작을 하신 것 같고요. 요거는 원작 소설이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 시사회의 반응은 영화 괜찮은데 후반부가 좀 아쉽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작품이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손석구 배우가 나온다는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가 평론가 시사회가 괜찮게 나왔길래 나도 관심을 가져볼까. 게다가 요게 개봉하는 3월 27일이 무슨 날이죠?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영화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입니다. 배우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 역시도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작품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평을 받은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가 개봉을 합니다. 몬스터버스의 5번째 작품이라고 하면서 괴수들이 나와서 활개치는 그런 작품들을 묶어서 몬스터버스라고 하는데, 시리즈가 몇 개 나왔었죠. 영화화된 그 몬스터버스만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처음에 고질라가 나왔고, 콩 스컬 아일랜드, 그 다음에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그 다음에 고질라 vs 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라는 요 작품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자고로 극장용 영화라 하면은 저렇게 거대 괴수들이 나와서 다 때려 부셔 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요 몬스터버스 영화 시리즈가 개봉할 때마다 극장에 가서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실망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계속 하는데 계속 극장에 가게 되는 뭔가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아이맥스 비율도 제공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니까 요거 아이맥스관에서 봐야 되라는 고민이 살짝 들더라고요. 지금 윤가님은 이 포스터에서 고질라랑 콩이 막 급식이다, 택배 왔다 이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포스터가 너무 별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요
요거에서 약간 좀 끌렸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건틀렛. 사람들이 이거 보고는 타노스의 건틀렛이냐라고 하면서 비꼬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작에서는 번개 뿜어내는 도끼 있잖아요. 그거 하나 원툴로 싸웠는데 과연 저 건틀렛으로는 어떤 액션들을 연출을 해줄까, 요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요거 극장에서 봐야 되나 고민 중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이 국내 개봉을 합니다. 요게 미야자키 하요 감독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첫 번째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요게 시내 21에 나와 있는 그 평론가들 평을 보니까 꽤 괜찮게 만들었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몇 년도 작품이냐? 와, 79년도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요 작품이 국내에 극장에서 개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요 미야자키 하요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은 어떨까? 요런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이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원에 있는 제 생활권에는 이 작품을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다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극장에 걸리기만 한다면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이 OTT를 존버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전작이었던 드라이브 마이 카는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을 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볼 때 좀 힘들었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야씨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봤던 그런 작품인데, 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우에는 1시간 46분 너무 컴팩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평론가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을 했고요. 국제 비평가 협회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딱 한 편만 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보고 싶은데 개봉관이 제 생활권에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980이라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아마도 서울의 봄이 흥하고 나니까, 여기 제작이 언제야? 그렇네, 2021년, 이것도 코로나 기간 때 제작됐던 작품인 것 같은데, 서울의 봄이 흥하고 나니까 창고 영화 가지고 와서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영화일수록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고편만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루고 있는 이 소재 자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소재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휴가 느낌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비슷한 맥락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소재를 떠나서 그냥 이 작품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고편만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태양벌이 D 오리지널이 국내 재개봉을 합니다. 삭제 장면이 한 15분 정도 들어가고 화질도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상영하는 거라고 하네요. 장국영 배우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저는 아직 접하지 못한 작품이라서 OTT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재개봉한 김에 가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대가 안 맞아. 이게 상영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좀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마쳤고요. 이번 주 OTT 공개작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골 윈즈가 이제 3월 27일 날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되고요. 마이클 패스벤더가 한 번도 승리를 못한 그 축구팀에 가가지고 이제 1승을 목표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3월 27일 날 공개가 된다니까요. 많이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작품이 3월 29일 날 왓챠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좋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왓챠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 한번 훑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호프가 촬영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호연 배우가 본인 인스타에 그 촬영 종료 축하 케이크 인증샷도 올리고 막 했던데, 나홍진 감독의 곡성 이후에 차기작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 촬영 종료 소식이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고 캐스팅이 굉장히 놀라운데,
황정민 배우, 조인성 배우, 정호연 배우까지는 국내 쨍쨍한 배우들 캐스팅 잘했네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마이클 패스벤더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카메론 브리튼, 이런 쟁쟁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체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이러는 건가, 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쨍쨍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개봉해라. 그리고 그 나홍진 감독의 차기작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생각이 든 거는, 랑종이 중간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랑종은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 태국 감독 반종 피산다나쿤, 태국 요분의 작품이지 나홍진 감독의 작품은 아니에요.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전작의 제목도 곡성, 이번 작도 호프, 이렇게 좀 공교롭게도 두 글자 제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푸니버스라고 해가지고 곰돌이푸 피와 꿀이라는 저예산 영화가 그 말도 안 되는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영화 자체는 진짜 욕을 쌍욕을 먹었는데, 워낙에 저예산이다 보니까 약간만 관객이 들어도 손익분기 돌파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 꼴이 나가지고, 그 뒤에 밤비부터 시작해서 피터팬, 이런 이제 푸니버스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작품을 내놓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의 어떤 동심 파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보를 할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듄 파트 2가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네, 5억 달러를 넘어서서 5억 65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3일 전의 기록이니까 지금은 더 높게 측정이 됐겠죠. 이게 더 반가운 게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사실 대대적인 흥행이 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 작품의 스케일에 비해서 많이 화제는 되고 있지만, 이 작품에 들어간 자본 규모나 스케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흥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익분기를 넘겼다고 하니까, 파트 3 제작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키게즈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MCU에 나온 퀵실버로도 유명하고, 블리트레인에 나온 텐저린으로도 얼굴을 알린 에런 존슨이 007 시리즈에서 역대 7번째 제임스 본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요. 방금 언급했었던 블리트레인에 나왔던 그 텐저린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007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그 이미지가 딱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재현 감독이 건국전쟁 감독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굉장히 승자의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기사에 쓰인 사진도 약간 요 표정, 요 표정이, 네, 저희 건국전쟁 감독이 우리 파며 언급해줘서 고맙습니다, 요런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요 표정 있죠? 요게 어떤 표정이냐면은, 손담비의 니가 요 표정 있잖아요. 요 표정, 요 표정으로 완벽하게 싱크가 됩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너무 좀 웃겼습니다. 본인 작품 흥행시키겠다고 다른 작품 비하하고 네거티브 언론 인터뷰하고, 그거는 이게 굳이 영화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재현 감독이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품격 있게 대응 인터뷰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분닥세인트 3편이 공식 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존윅 제작자랑 원 저작권자가 공동으로 3편을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닥세인트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설정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쁜 놈들 뚝배기 끼고 다니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